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겹경사가 있는 날이에요. 킵다이어트 라이브 방송이 20회차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탄절이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34살이 되기는 하는데 나름 이런 이벤트성으로 이런 머리띠도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써보고 싶었는데 그럴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한번 써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이제 저희 집에 5살짜리 둘째 아들에게 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집에서 나홀로 집에 보는 날이죠.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아이들 둘하고 함께 나홀로 집에를 봤는데 애들과 이제 만화가 아닌 영화를 보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이들이 둘 다 5살, 7살인데 영화를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 하이라이트에서 주인공이 케빈이죠. 케빈이 이제 각종 트랩을 설치를 해서 도둑들이 이제 막 거기에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깔깔깔 웃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거의 15초 간격으로 저런 장난하면 안 돼. 저런 거 위험한 거야.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애들은 15초마다 네, 네 그러면서 영화를 끝까지 같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나홀로 집에를 봤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아들만 둘이 있으면 키우다 보면은 어쩐지 애들은 좀 쎄해요. 왜냐면 진짜 아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따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아들 키우시는 엄마들은 다 아시는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다 커서 보니까 그 영화가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그 트랩 같은 거를 이제 자칫 정말 현실이었다고 하면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것도 같은 그런 트랩을 설치를 해놓는데 영화다 보니까 피가 안 튀고 그렇지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일이에요. 연인분들도 이제 신속히 귀가를 하셔서 가족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쉽다. 그럼 그게 싫으시다면 옆에 있는 연인분과 가족이 되시면 된다라는 점이죠. 제가 성탄절날 이렇게 혼자 나와서 라이브 방송 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킵다이어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20회차지만 아마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번외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짧진 않아요. 길어요. 굵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중간에 오셔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상담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딱히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각종 이제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마칠 거라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들어오시는 분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제가 가져왔던 부분을 오늘은 좀 길게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근래에 이 2015년 OECD 건강보고서에 대한 거를 좀 봤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에 따른 이런 비만율을 비교해 보는 보고서였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체중 비만율이 나라마다 거의 다 비슷비슷했어요. 이제 막 24%, 26% 혹은 36%까지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모두 비슷한 비율로 가게 됐는데 유독 한국과 폴란드에서만 남학생의 과체중률이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남학생들보다 우리 한국 남학생이 더 과체중이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남학생들도 26% 정도로 그렇게 과체중이 심한 편은 아닌데 문제는 여학생들의 이런 비만율, 과체중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봤을 때 우리나라 여학생들만 유독 체중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딘지 참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기사를 본 이제 일각에서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 것이 왜 문제냐, 적으면 더 좋지 않으냐, 건강상에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이제 표준, 과체중이나 비만보다 표준 체중이 더 많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 관점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런 심리 문제에 따른 체중 관리가 인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체중과 비만이 아니라고 해서 평균 체중일 거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저체중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면 저체중에 대한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 바입니다.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이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비만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양분이 체내에 좀 더 축적이 되어 있는 거는 더 나아요. 왜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은 이 들어오는 족족 적재적소에 쓰면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편이 아예 없어서 필요할 때 못 쓰게 되는 부족한 경우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얼마나 형성이 될지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평균 이하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아이들인데.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제가 근래에 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민족성 자체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자는 좀 적게 먹고 좀 왜소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런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아청소년의 여자아이들의 비만율이 훨씬 적다는 이야기는 체중에 있어서 뭔가 인위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부모가 관리를 하는 부모의 문제이든 아니면 아이 스스로 자기가 관리를 하는 자신의 문제이든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체로 소아 청소년기에 이제 건강한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교우 관계, 친구들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나 아니면은 학업, 진로에 대한 성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혹은 이런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진로 이런 데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정도로 부모님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이 이제 뒷받침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라고 했을 때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아이들도 똑같은 마음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이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위로와 관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상처의 감정이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업, 진로, 교우관계,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떤 곳에서든 상처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요. 그 모든 것을 이제 힐링시켜주고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이 부모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가정 내 대화 시간이 거의 없죠.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대화를 계속 나누게 되면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없고 어른들보다 기준도 많이 없다 보니까 자신에게 없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처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어른들이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서 상처 본질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힐링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조차 이런 관심이 충족이 되지 못하게 됐을 때 여자아이들이 이제 다른 것으로부터 관심을 충족하려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기 성교육,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성교육을 합니다. 5살 때부터 의무교육이 들어가서요. 이제 5살과 더불어 3, 4살도 듣게 돼요. 성교육 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 이 여성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아직 여성이 아닌데, 아이들조차도 자신의 체형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외모를 가꾸고, 외형에 대한 이런 여성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여성으로 봐주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게 그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모든 이런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 관심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냥 관심,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틀면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한 관심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어른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 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조차도요, 이 여성의 마음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건강한 관심이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여자애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게 돼서 건강한 관심이 잘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요, 사실 아이들이 외형에 신경 쓸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뭐 다이소에서 요즘 여자아이들 화장품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그런 거 살 일, 그거 안 되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막 아이라인 그린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예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예쁘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관심이 충족이 되고 상처가 치료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아이들이 지금 많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외모로서 예쁘다, 아니다 평가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외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미 성별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는 것을 외형으로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특정 이런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형이 성징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형만을 보고서 예쁘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적인 면을 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나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기에 데뷔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데뷔를 해서 청소년 시기에 타이트한 치마, 그리고 뭔가 여성적인 안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더 나아가서는 소아 모델이 있어요. 어린아이 모델. 이제 아동복을 판매하는 곳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소아 모델에게 성인 여성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스타일을 해놓죠. 막 긴 머리 웨이브에 화장을 하고 아이인데 코트를 입히고 막 꽃다발을 들고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너무 이쁘다, 막 이 아이는 이제 완전히 정방향으로 잘 커야 된다, 말도 못하게 그런 칭찬이 일색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소아 모델 나왔을 때도 어색했어요. 받아들여지는 것도 어색했고 놀라웠어요. 아이 피부에 저렇게 화장을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걱정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좀 이상해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막 공주님 놀이하고 인형 갖고 놀고 사부작 놀기는 했어도 이렇게 항상 등원할 때 드레스를 입고 등원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신을 여자로서 치장을 하는 일들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되면은 아침에 항상 등원할 때 드레스 입고 가려 그런다, 아니면은 엄마랑 옷 뭐 입느냐고 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 비단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가 여자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반대급부로는 이제 남자아이들도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여자아이들에 국한해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는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좀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이제 내 아이처럼 키우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그 환경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같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고서 좀 약간 신경이 불편해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나마 약간 건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왔다라는 얘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자라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기준으로는 정말 상상지도 못하는 요즘에 잔혹범죄들이 있죠. 청소년 범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든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 자체는 어른들이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대체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거고 어떤 특정한 범죄자 혹은 뭐 지도계층 혹은 일부 권력층에서 조장을 하거나 이렇게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뭐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개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전부 다 사회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부터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인간의 마음의 작용,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간 사회에서 모든 문제가 되는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를 일으키는 근원은 상처와 스트레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스트레스가 마음에서 왜 작용을 하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모두가 알아야지만 이제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 여성이 심리 문제에서 비롯되는 다이어트가 있죠. 다이어트는 심리 문제의 부산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어트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해요. 그쵸?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누구나 하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성들이 마음의 작용에 대한 원리를 알아가게 되고 상처와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는 이 자가적인 체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파급력이 클까요? 얼마나 파급력이 좋을지 한번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그래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런 마음작용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큰 꿈이고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당장은 킵다이어트를 신청하시는 회원분들의 상처 회복, 치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일 그것 정도만 변화를 시키는 것에도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뉴스 기사에서조차 다뤄지는 이런 한국 여자 아이들의 외형에 대한 문제가 단순하게 뭐 케이팝이다 한류다 뭐다 이런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뿌리가 훨씬 깊고요. 그리고 문제가 심하게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좀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심리가 이제 딱 만들어지고 고정된 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 문제가 되는 이 원인만 좀 제거를 해주고 이끌어주면은 너무도 빠르게 제자리로 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완전히 형성이 된 어른들과는 다르게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이끄는 대로 만들어져요. 근데 다만 그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빨리 이제 아이들은 뭐 그렇다 일단은 뭐 당장 내 아이 아니니까 뭐 모르겠다 치더라도 일단은 내 이제 상처와 스트레스 이런 거부터 자신부터 좀 회복을 해서 심리 문제를 회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볼 그 여유가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오늘 성탄절이다 보니까 한번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래보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프리티스님. 루돌프 선생님. 크리스마스에도 방송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자학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개인차의 문제예요. 자, 지금 자학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죠. 근데 저도 사실은 원래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소공포증도 있고 약간 빠른 것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놀이기구 막 타고 이러는 것도 자학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기도 해요. 왜 굳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그 스릴을 즐겨야 되는 건지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건 이제 개개인의 기억마다 다른 것인데 근데 이게 좀 약간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이제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생물적인 반응에서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신체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이 내가 매운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통각이 너무 아파. 그리고 거기서 뭔가 딱히 어쨌든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기를 아니면 뭔가 훈련이 되기를 매운 걸 되게 잘 먹고 그로 인해서 적정량의 이런 활성화가 일어난다 몸에서. 그럴 때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티스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이 결코 다 획일화되게 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네, 송윤수님. 아, 안녕하세요. 휴일인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즐거운 통탈전을 보내시고 2020년에도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저는 사실 어지간하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내가 평상시에 항상 탄수화물을 달고 사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탄수화물이 당기는 것은 세로토닌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체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안을 좀 더, 감소시키고 우울함을 감소시키게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질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합성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당기게 되는 이런 좀 뭔가 좀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신체 나름에. 그래서 탄수화물이 먹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좀 너무 당질이 확 생기는 이런 단 음료라든지 이런 건 좀 피하되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비만으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탄수화물은 적정량 먹어주는 게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골고루 뭐든지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빈번하게 자주 있다. 스트레스를 먹으면 반드시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심리의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체크를 해보고, 아, 내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의 욕구가 탄수화물로 고정이 돼 버렸구나. 그래서 무조건 반사적으로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구나. 사실 이런 기분 전환, 힐링, 굳이 세로토닌 분비는 탄수화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힐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힐링 체계가 이제 내 안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끔 종종 탄수화물을 먹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윤수 님도 이제 올해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항상 좋은 인연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가져온 부분 또 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다이어트 할 기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출산 후 다이어트, 산후 다이어트,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오는 이런 다이어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근래에 이런 임산부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만 주구장창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것과 제가 드려야 되는 답변이 괴리가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에 좀 길게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저는 과체중이지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심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겠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요. 기력이 너무 딸려요. 사실 요즘에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막무가내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왔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안 좋고 뭐 뼈도 안 좋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 저혈당 문제까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장시간 공복으로 있는 그 유지가 도무지 이제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로지 정신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어릴 적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잘 못 느끼다가,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서 한 해 한 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몸에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항상 이 다이어트는 노화를 가속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대사는 항상 나이가 들에 따라서 계속 꾸준히 감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느 건강 프로에서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자는 신체적으로 이 37세 정도가 되면요, 대사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남자의 신체 나이 45세와 비슷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여자가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신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강하게 좀 태어났어요. 그리고 반면에 여자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남자들보다 좀 더 큰 편이고요. 그래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호 보완이, 여자, 남자가 상호 보완이 되게끔 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일단 30대 후반이 되면은 대사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나이살이 찌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나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 그 출산 전으로 해서 이 호르몬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제 전쟁 난다라고 하면은 막 물품 사재기를 해서 막 쟁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체가 급변하는 것을 이제 느끼니까 특히 복부의 지방을 자꾸 에너지를 비상용으로 축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출산 시기가 늦춰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37세쯤 되면 대사도 떨어지는데 출산 시기하고도 좀 맞물리고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러면서 호르몬과 대사 저하도 이제 병행이 되면서 살을 빼는 게 절대 예전 어렸을 때 20대처럼 그때와 같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이제 남성분들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내분이 앞으로 이제 아내가 될 분이 겪는 변화, 그리고 내 아내가 겪었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때 대부분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밸런스가 신체, 심리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순례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다들 이제 풍채가 좋았죠.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딱히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에너지를 모두 가정에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체형의 관리가 마치 자기 관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요즘은 어지간하면 아이 엄마들도 전부 다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들을 봤을 때는 자칫 그들이 뭔가 그러면 안 돼,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여건상 아니면은 잘 살아가면서 외형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자꾸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들 이제 모두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인스타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아가씨보다 더 예쁜 외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말도 우스개로 많아요. 아니, 어떻게 애엄마인데 아가씨는 나보다 더 예쁠 수가 있냐. 그러면 그 친구가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예쁘니까 결혼해서 애엄마가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자, 한번 그러면은 이제 좀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제가 그동안 못 드렸던 걸 한번 살펴보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세 가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첫 번째는 여자 그 자체, 그러니까 나 그 자체예요. 나 자신 그 자체로서 여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탕이 됩니다. 아주 근본으로 바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자일 때는 남편도 아이도 중요하지가 않고 오로지 어떤 관심을 받으면서 내 행복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내 역할일 때, 아내일 때는 남편에게 관심을 주면서 행복해 해요. 이때는 이제 여자인 나로서 받는 관심도 필요가 없고요. 아이에게 주는 관심도 필요가 없고 오로지 남편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런 반면에 이제 줬는데 안 받으면 또 상처받죠. 남편한테 뭐 해주려고 하는데 아 됐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로서의 행복이 있어요. 이때는 여자인 나의 행복도 필요 없고요. 남편 챙겨주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식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엄마로서 행복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내가 뭔가 해주려는데 자식이 안 받겠다고 하면 또 상처받아요. 이렇게 기혼 여성은 세 가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될 때,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모두 충족이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나 자신에 대한 여자의 행복은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죠, 엄마들은. 그리고 남편과 아이에게 뭔가 계속 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 엄마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자신의 외형 같은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내이고 엄마일 때는 자신의 외형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내가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주는 것에 있어서 내 외형이 어떤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이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서 상처가 크게 생길 때가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게 되면 비로소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기혼 여성들이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렇게 자신을 딱 돌아보면서 아, 예전에 내 모습은 어디 갔지? 하는 이런 회의감에도 빠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처가 극복이 되고, 이제 사랑의 감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남편과 자식에게 다시 사랑과 행복을 만들고 그 역할로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와중에도 여자로서, 이제 나 그 자체인 여자로서 행복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내와 엄마의 역할로도 충분히 많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사회적인 인식이 자꾸 기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행복을 최우선시 하라고 자꾸 이런 권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혼 여자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병행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모든 게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세상 모든 만물이든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일단 내가 존재를 해야 세상이 있죠. 내가 눈 감아버리면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내가 가진 행복으로 나눠줘야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나눠주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아내, 엄마 다 필요 없고 일단 자꾸 여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거는 여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오로지 여자로서 꾸미고 가꾸고 자기 관리하고 이게 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의 객체로서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여자인 거죠. 나 혼자 스스로도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게 여자인 거지. 딱히 외형을 바꿔서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이런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여자다.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자일 때는 관심을 받아서 행복으로 전환해야 되는 자리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꾸미는 일을 여자일 때 많이 하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 관심에 대한 행동이 결혼 전일 때 내가 아가씨일 때랑 결혼 후에 기혼 여성일 때 여자로서 행동을 취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 여자는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는 거, 나한테 이런 일들이 객관적으로 쭉쭉쭉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관심이고, 아니면 정말 나의 가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던가,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감, 그것도 전부 다 관심이거든요. 왜냐면 남편이라는 반려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타인으로부터 외형적으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사회적으로 외형에 대해서 가꿔라, 자기 관리해라, 여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가씨일 때나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결혼 후에도 대상을 찾으라는 것과 그런 대상을 찾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상담에서도 출산 후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특히나 여자에서 아내 그리고 엄마로 급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첫 아이를 낳고 한 해 건너뛰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그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됐는데 이 시기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게 좀 심리적으로 버거워집니다.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좀 버거워져요. 그러면서 좀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그런 와중에 사회적인 인식도 더해져서 계속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내고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외형에 대한 집착, 관심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밀히는 순리에 맞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에도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만요. 신체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사실은 사실 정말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들은 갈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식이 조절하고 운동 조절을 하는 것도 많이 무리가 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근데 참 이상하죠. 목표치는 내가 아가씨 쪽 몸매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요. 정말 다 버리고 내가 아내 역할 버리고 엄마 역할 버리고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만 하면 돼요. 다이어트에 중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상적인 심리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심리 문제나 이런 자신의 외형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심리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살이 붙는다고 해도요. 심리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 사람보다는 나이살에 대한 축적이 많이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 좀 덜 쌓여요. 그리고 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살이 찌든 안 찌든 그 사람을 굉장히 예뻐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이살은 결국은 호르몬살이라고 봐도 무관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런 출산 후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딱히 해드릴 말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 출산 후에는 어떤 역할에 들어가 있고 마음작용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어렵고 왜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긴 시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갖다붙다 다 떼고 질문하는 것은 출산 후에 다이어트 하는 방법, 체중 감량하는 방법, 몸매 관리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런 출산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이 아이 엄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가씨대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과정도 힘들고 이룬다고 해도 저항성이 말도 못합니다. 중독에 빠진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중년이신데도 마르신 분들 많이 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의 상처를 이제 좀 덮어버리고 계속 긍정 기분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치료가 안 되고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에너지가 거기다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인의 의식으로 그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고 요만큼이라도 그것이 터질까봐 일단 방어를 하고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이제 여자의 마음의 작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런 외형의 미를 쫓아가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여자들이 나이가 들고 출산을 함에 따라서 체형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거스르고자 할 때에는 심리 문제를 비롯해서 신체의 문제도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다만 상처가 치료가 되고 심리의 밸런스를 먼저 이루게 되면 내가 어떤 외형이든 간에 행복할 수가 있고요. 뚱뚱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행복해 할 때는 어떤 여자든 다 예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지금 이벤트성으로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안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JW 최님이신가요? 그럼 제가 최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후 1년 만에 20kg이 쪘습니다. 말랐던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되니 체력이 달리네요. 잠시만요. 아, 그게 끝인가요? 1년 만에 20kg가 찌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두 가지 남자분이냐 여자분이냐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이런 남자분이시구나. 이런 체중 증가에 의해서 심리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남자분이시라고 하면은 다행인 것은 남자분은 외형에 대해서 이런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해도 그 외형 자체에서 상처를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에 20kg가 찌셨다고 하면은 많이 찌신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찌셨다라기보다는 시간 대비해서 많이 찌셨다라는 거예요. 예, 힘이 딸립니다. 맞아요. 남자분들은요, 신기하게도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많으면 그게 힘의 원천이 돼요.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지방보다는 근육이 힘의 원천이 되고요. 이제 지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많이 약해지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분들한테 자꾸 근력 운동을 권하는 이유가 근력 운동은 남자분들의 마음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되는 데다가 이런 내구성 그리고 힘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이고 근력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외형을 가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외형 가꾸지 않아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kg가 찌셨다고 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는 되게 많이 마르셨다고 하면 20kg가 찌셨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적정 체중이었는데 20kg가 쪘다라고 하면은 일단 건강상의 문제를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체력이 딸리고 힘이 딸리는 것은 근력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명심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뭔가 외형에 대한 모습을 위해서 변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것도 남자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목표를 가져도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성취감에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셔도 되고, 그런데 막 그렇게 되려면은 체지방률을 너무 식단 조절도 강하게 해야 되고, 운동도 엄청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소소하게 남자분들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제 신체별로, 부위별로 막 자잘한 근육까지 키우실 필요가 없고요. 큰 근육 위주로, 코어 근육 위주로 몇 가지만 운동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시간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 집에 이 문틀에 설치하는 철봉이 있거든요. 그 철봉 하나 달아놓으시면 진짜 큰 도움 됩니다. 턱걸이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남자분들 이렇게 몸의 근육 중에 큰 근육이 등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 복근, 가슴 근육 정도거든요. 그 외에는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몸매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냥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철봉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이제 하셔도 시간 크게 안 들이고 횟수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요. 근력을 이제 단련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입사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더 많으시겠죠. 말단에 있다 보면은 자질구레하게 이제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건데 그거를 자꾸 이제 음주라든지 이런 걸로 풀다 보면은 앉아서 게임을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신체가 이제 앉아서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근육은 무조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력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주는 정도, 보완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클리어 할 때마다 뭔가 나한테 보상도 해주고 하면서 재미있게 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1년만 꾸준히 하시면 훨씬 건강한 상태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도 따뜻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른 마치고 가서 아이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방송을 진행을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가지 주제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아직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연관성, 그리고 다이어트와 심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을 때 그것은 심리 문제예요. 다이어트보다 심리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도 있고, 이해는 됐어. 그렇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산후 다이어트만 해도요, 기혼 여성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에도 다이어트를 왜 자꾸 집착하게 되고, 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게 되면은, 덮어놓고 이 산후 다이어트 천천히 하세요. 심리 문제 생깁니다.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물론 오늘은 좀 작정을 하고 질문이 없을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한 것이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잘 섞어서 분배를 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다들 이제 염원하시던 다이어트 잘 이루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2019년이 정말 많은 것이 변화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해가 돼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는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다음 주 수요일은 1월 1일 신정이에요. 새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없고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탈하게 이제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